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벌, 퍼니시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에 대해서 또 벌을 뭐 또는 처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이 뭐 벌, 처벌로서 요 개념은 앞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던 강화와는 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좀 평행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사실 응용행동 분석에서 벌은 강화와 비슷한 면이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의 다음에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빠지는 자극, 이런 그 원리들을 벌이라고 하는 거니까 벌과 강화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거는, 자, 자, 벌의 정의, 그리고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별 효과, 그리고 자극의 유형, 특성, 부작용, 그리고 벌의 사용과 윤리적인 문제들, 벌의 효과적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자,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행동에 뒤따르는 후속 결과의 조절로서 행동의 미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횟수를 감소시키고 그 강도를 약화시킨다. 이게 벌의 정의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강화는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 미래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바꾸면 사실 이게 강화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교차로를 건너는 행동,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차로를 건넜을 때, 빨간불일 때 벌금 고지서가 발급이 되겠죠. 뭔가가 주어졌어요. 자극이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 미래에는 이 빨간불일 때 주행하는 행동은 감소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정적 처벌, 정적 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행동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적 절차가 되겠죠. 자, 다른 예시로는 이제 학교에서 지각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 요거를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지각해서 못한 그 수업 부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대상자는 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잃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 지각하는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부적 벌. 자, 부적 벌의 그 행동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벌의 정의로서 자극이 제시가 되면 우리는 이거를 정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행동 다음에 자극이 제시가 되면 행동 다음에 자극이 철회되면 없어지면 우리는 요거를 부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행동이 증가했을 때는 강화, 행동이 감소하면 벌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 정적 자극이 어떤 이제 긍정적인 자극을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자극을 이제 제시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적 강화할 가능성이 많고, 혐오 자극이 제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적 벌, 혐오 자극이 철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부적 강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벌과 이 강화, 이 행동의 어떤 그 절차, 원리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벌로 돌아와서요. 처벌의 두 가지 종류, 이론적으로요. 정적 벌과 부적 벌이 있다.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었던 것처럼 정적 벌, 부적 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적 파지티브라는 말이 붙으면 행동 후에 자극이 추가된다, 더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행동 자체는 미래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파지티브가 아니라 네게티브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행동 다음에
어떤 자극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 철회된다. 그래서 행동의 빈도가 감소된다. 적으로 부적 벌이라고 두 가지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강화든 벌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절차, 행동의 절차들은 효과성을 올리는데 효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의 주요 속성이 이 강화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강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 자극의 즉각성. 우리 강화 자극의 즉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행동이 발생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어떤 그 자극이 제공이 되었을 때 효과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유관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서 행동이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즉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벌 자극의 강도 그리고 크기. 여기에서는 이제 강화적인 요소들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꼼꼼히 훑어보겠습니다. 자, 벌로 사용되는 자극의 강도와 반응 억제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벌로 사용하는 이 자극제, 이제 벌제가 강도가 크면 클수록 좀 억제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정적 상관관계. 어, 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강화적인 요소들과 조금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쿠키, 과자 하나를, 가 충분히 동기를 일으켜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쿠키 한 개로도 우리도 충분히 이제 강화를 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굳이 뭐 사탕 10개를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화제를 선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강도와 크기를 계속적으로 고려를 했었는데, 자, 벌에서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벌 자극이 크기가 클수록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행동의 발생을 억제시킨다. 벌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벌적인 요소들, 어떤 그런 그 절차들이 종료되고 나서도 타겟 행동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벌로서 사용되는 자극의 강도가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강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근데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는 벌 절차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그 자극을 설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강도를 높여간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스키너의 그 실험하는데 사용했던 박스 있죠, 그죠? 그래서 실험 챔버에서 이제 쥐를 가지고 또는 뭐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벌로서 전기 충격을 줬다고 할게요. 자, 전기 충격을 주면 처음에 강하게 전기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대상이 되는 이 동물, 뭐 쥐든 뭐 비둘기든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너무 이, 이 전기 충격에 너무 놀래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이제 열려고 하는 행동이든. 자, 왜냐면 그 벌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너무 낮은 수준으로 측정을 하면 처음에 좀 놀랄 수 있지만 견딜만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또 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의 강도가 낮으면 그 주어진 강도에 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맷집이 생긴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 자극은 초반에 조금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효과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적 벌과 간헐적 벌의 개념인데요. 벌은 간헐 계획보다는 계속 계획에 의해서 제공될 때 반응 억제력이 더 높다. 물론 이제 행동을 형성을 할 때에 우리가 강화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들어갔다가 행동을 유지하거나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앞서 배웠어요. 자, 벌은
우리가 행동을 좀 어려운 행동, 도전 행동을 낮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간헐적으로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벌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행동을 소거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좀 이상적인 경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벌을 사용할 것인가, 간헐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표적 행동, 타겟 행동에 강화하는 요인이 있다고 해요. 자,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환경 내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벌을 통해서 이 억제시키려고 하는 이 행동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강화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벌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미 환경을 점검을 하고 또한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동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후속 결과적으로 강화 또는 그러니까 벌만 의존해서 행동을 낮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동기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좀 제거한 후에 그리고 이제 후속 결과로서의 절차를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대체 행동의 강화 가능성. 자, 어,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교육하는 일인데 이제 문제 행동 또는 뭐 도전 행동 요거를 감소시키는데 이제 벌을 사용을 하는 그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대체 행동으로 문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그 강화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요것도 계속적으로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이제 우리가 동기가 될 만한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 행동을 찾아서 요거를 이제 계속 강화를 해줘야 새로운 행동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제 행동은 점차 낮아지는 그런 효과성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후속 결과적인 면에서 벌만을 준다고 해서 상황이 어, 급속도로 나아진다거나 또 효과성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동기 종작을 통해서 환경을 설정을 하고 또 대체 행동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강화적인 요소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동기화 조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동생하고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싸워요. 그래서 엄마가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죠. 장난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동생과 싸우는 행동은 빠르게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상황적인 건데 음, 벌로 회수되는 자극에 대한 동기가 강력할수록 벌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우리가 타임아웃이라는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나 활동 중에 그 활동 자체가 주는 동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타임아웃을 적용했을 때 그 효과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사나 치료사 입장에서는 타임아웃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행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되는 자극, 벌로 회수되는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동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벌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에 도움이 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그 부분은 벌의 변별 효과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강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을 때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훑었던 내용인데 음, 어떤 행동이 특정한 자극 상태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반복되다 보면 그 유사한 다른 자극에서는 강화되지 않고 결국 유기체는 특정한 자극 상태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이제 변별 자극이라는 어, 자극의 통제가 형성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제 손자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잠을 깬 할머니에게 꾸중을 듣는데
자, 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손자가 노래하거나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행동들이 할머니가 깨어 있을 때는 어, 크게 이제 감소하지 않을 거지만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요 상황, 이게 이제 변별 자극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행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벌적인 절차가 어,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면 학습자가 그 변별 자극을 이제 통해서 내가 언제 요 행동이 벌로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 효과가 발생을 한다. 자, 벌 자극의 유형.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앞에서 강화 자극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 다음에 들어오는 요 뭐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요 벌 자극. 요게 이제 벌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무조건적인 벌 자극이 있고 조건적인 벌 자극, 일반화된 벌 자극이 있다. 요거는 정적 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행동 다음에 무언가가 더해지니까 파슬리브고요. 더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벌 자극. 자, 무조건적인 거는 경험에 의한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 유기체가 불편하게 느끼는 어떤 혐오적으로 느끼는 또는 꼭 필요한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진 자극을 이야기합니다. 뭐 외상으로 인한 통증, 특정한 냄새나 맛, 신체 구속 같은 것들, 신체 균형이 상실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벌 자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65년도에 비주와 베어의 그 연구에서 보면 빛, 소리, 온도와 같은 이 무조건적인 자극들,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어, 중요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은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준, 인체에 상해를 입힐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강도를 조금 높여주면 예를 들어서 빛을 조금 더 세게, 소리를 조금 더 세게 뭐 이런 거죠. 온도를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행동 억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유기체로서 살아가는데 빛, 소리, 온도는 적절해야 굉장히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벌 자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와 반대로 조건적인 벌 자극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따라서 학습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중립 자극이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이런 자극이 무조건 벌 자극과 연합이 되거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면 이제 그 조건적인 벌 자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능을 획득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언어적 유사 조건 형성에 의해서도 조건발 자극이 형성될 수 있다. 언어적인 그런 이야기나 그 설명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꼭 굳이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전기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칼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칼 가지고 놀지 않는 것처럼 언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됐을 때도 이게 조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된 벌 자극. 어떤 자극이 다양한 형태의 무조건 벌 자극 또는 조건 벌 자극과 반복해서 짝지어지면 결국 다양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일반화된 조건 벌 자극으로 학습이 된다. 자, 뭐 우리 이제 아주 어릴 적에는 이제 아기들이 정말 큰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요거를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엉덩이를 뭐 살짝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어, 안 돼라고 하면서 왜 그 뭐 체벌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많이 이제 안 하시죠.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들이 그 표정을 아주 굉장히 무섭게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안 돼, 하지 마라는 꾸지람이 항상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인 자극, 체벌과 그리고 일반화된 사실은 결국 처음에는 이제 중립적인 자극이었던 하지 마, 안 돼, 이런 자극들이 계속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일반화된 자극이 돼서 이제 체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문제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이 발생했을 때 안 돼, 하지 마라는 꾸지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고개를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면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사회적 눈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죄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요거를 일반화된 벌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벌의 특성에 대해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좀 몇 가지 또 첨가된 부분이 있는데 벌은 어, 사용하게 되면 좀 신속한 일단 그 행동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정적 벌처럼 혐오 자극이 들어가지게 되면 행동 다음에 혐오 자극이 들어가지면 행동이 일단은 없어져 버려 신속히 중단시킬 수 있고 효과도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벌적인 그 행동 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를 막 쓰는 아이에게, 때 쓰는 아이에게 매를 들면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일단 그만 그치겠죠. 무서워서. 자, 일단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울고 떼쓰는 요 행동이 일단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매를 드는 행동은 이제 부적 강화가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벌의 특징, 행동을 일단은 중단시킬 수 있다. 떠드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소리를 질러 선생님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렇게 그죠? 그럼 애들이 조용해지겠죠. 자, 이런 것도 다 어, 행동이 이제 신속하게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혐오 자극을 사용하면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간의 변별을 빨리 좀 학습시킬 수 있다. 그만큼 어, 이 정적 자극으로서 들어오는 혐오 자극이 뭔가 이렇게 너무 혐오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변별할 수 있는 이 변별 유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실 바닥에 침을 뱉는 아동에게 걸레로 이제 깨끗이 닦도록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걸레라는 이제 혐오 자극, 그리고 내가 지금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상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 이제는 뭐 선생님이 계시면 또는 아니면 교실 바닥에는 절대로 침을 뱉지 않는다. 그죠? 이제 변별 학습이 일어난 겁니다. 모방학습의 효과.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음,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혐오스러운 벌을 받는 것을 관찰한 집단의 아동들은 이를 관찰하지 못한 집단의 아동들보다 그 행동을 훨씬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효과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대리 경험.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준비물 안 가져왔을 때 친구들 손바닥 이렇게 한 잔씩 맞고 이랬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는 친구들은 다음에는 잘 챙겨오겠죠. 그죠? 그리고 어려운 행동, 문제 행동을 좀 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대리 경험을 통해서 모방 학습. 자, 그렇지만 나중에 또 이제 요런 그 이제 벌을 주는 그 행동 자체를 모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게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제된 행동의 회복. 자, recovery from punishment라고 해서 벌로 인해서 일단 억제가 됐던 행동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소거됐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재출현하는 현상을 벌로부터의 회복, recovery from punishment라고 부르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벌을 받기 이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벌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한계. 그죠? 뭐, 인격적 모독 줄 수 있고, 굴욕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아주 예전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체벌들이 다 사실은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신체적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질병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이 개입된 벌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나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행동을, 그 문제 행동을 낮추는 것,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은 그러면 이 행동 대신 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이냐? 교육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배워야 할 바람직한 행동은 그
소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교육적 한계가 있다. 요거는 이제 벌만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체 행동을 개발해서 강화를 통해 대체 행동을 계속 올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꼭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 정서 반응, 그리고 공격적 행동. 자, 혐오 자극이 개입되는 체벌이나 연어적 폭력은 어, 굉장히 많은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어, 특히 그 벌적인 혐오 자극이 이제 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작동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operant agg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도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반대로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음, 정말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인간은 어떤 방어적 기제로서 flight or fight, 결국에는 숨거나 아니면은 그 공격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운 행동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 반응과 새로운 행동이 또 형성돼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자, 앞서 그 본 슬라이드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혐오 자극이 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도피하거나 회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뭐 등교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죠? 치료실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또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뭐 집을 나간다거나, 그죠?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가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혐오 자극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회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 대비 현상. 보통 뭐 집과 학교, 뭐 치료실과 학교, 우리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컴파운드 스케줄, 다양한 어떤 그 합성 강화 계획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 강화 스케줄 얘기할 때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 곳에서 한 가지 현장에서 이런 이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행동은 이제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환경에서는 어, 그 행동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행동의 대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학교와 집 또는 뭐 치료실과 학교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보지 않아도 밑에 예에서 있는 것처럼 어, 이제 아이가 저녁 식사 전에 부엌에 있는 과자를 먹다가 할머니한테 꾸중을 들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계실 때는 이제 과자를 먹는 비율이 감소했어요. 그죠? 할머니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과자를 먹는 비율이 감소하지만 할머니가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내적 동기를 막 끌어모아서 이제 더 먹게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못 먹을 걸 아니까 과자를 먹는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행동적 대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방 효과. 벌을 주는 행동 그 자체를 모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트라우마적인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본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방한다. 모방해서 나도 이제 그런 폭력성이 있더라라는 그 연구 결과나 우리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는데요. 자, 그런 것처럼 벌을 주는 행동은 어, 대상자로 하여금 이 행동을 모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사나 치료사, 실제 부모님, 또 우리가 그 학습자의 행동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조금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
이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환경,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그 행동을 벌이라는 이제 기제를 사용했을 때 행동이 일단 감소되고, 그렇죠? 행동이 없어지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행위자, 우리 스스로는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행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주는 이 행동이 부적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꾸지람을 했을 때, 혐오 자극으로서의 뭐 시끄러운 소리들, 뭐 문제 행동들이 일단은 소거가 되는 것을, 철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꾸지람하는 나의 행동은 부적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가 꾸지람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이제 벌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교사잖아요. 그죠? 아니면 치료사, 또 부모님으로서 우리 대상자들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행동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하냐, 그리고 이게 최선이냐,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벌의 부작용을 또 인지해야 되고, 이를 최소화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리고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꼭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 제한적인 least restrictive라고 하는데 대상자의 자유나 권리를 덜 침해하는 치료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를 먼저 배우는 거고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중재, 긍정행동 지원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긍정행동 지원, 먼저 대상자의 자유나 권리를 덜 침해하는 어, 대체 행동을 개발해서 강화를 기반으로 중재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도 행동의 변화가 없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팀과 의논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재 행동의 그 후속 결과로서 벌적인 부분을 첨가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벌을 먼저 우리가 행동 중재의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치료자나 뭐 교사, 부모님들께서는 꼭 인지를 하시고 얼마나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꼭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자, 벌에 관한 정책과 보호 대책. 자,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벌 자극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뭐 기본권, 침해성과 또 얼마나 편하냐,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하는데 이제 많은 그 역할을 할 텐데, 자, 두 번째 부분은 연쇄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좀 신속하게 벌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죠? 발생 초기에. 그래서 그 체인들을 딱 끊어내는 거죠. 초기에는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벌 자극을 제공한다. 초기니까 아무래도 빨리 이제 낮추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 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 대체 행동을 개발해서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벌적인 부분은 어, 다르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계속적 벌에 의해서 타겟 행동을 일정 수준까지 감소시킨 다음에는 간헐적 개회. 다섯 번째, 벌 자극의 지연을 매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다른 보완적 치료법과 병행해서 벌을 사용해야 된다. 대체 행동죠. 상반 행동으로 더 많은 강화를 얻을 수 있을 때 문제 행동을 하려는 동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벌의 부작용.
도피나 회피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행동적 대비 현상 요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벌의 억제 효과는 급진적이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 뭐 교수법에 있어서는 행동의 변화를 관찰, 측정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 추이를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8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